국군 1사단과 설마리 전투의 분전을 새기며 중부전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에는 중공군 구병단 40군, 39군 그리고 중공군의 20군 일부가 미 9군단을 이제 공격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반격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와이오밍 선이라는 그 선을 목표로 공격을 하다가 지금 중공군의 공세를 막게 됐던 거고, 당연히 중공군은 공격의 집중 대상을 국군으로 잡았겠죠. 육사단으로 잡게 됩니다. 중공군의 포격과 함께 시작된 이 공세에 육사단이 마치 그전에 있었던 온정리에서의 트라우마가 생각나듯 무질서하게 철수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사단 어디까지 철수하게 되냐면 저 뒤에 영국군 27여단이 있었던 가평까지 무려 30km를 뒤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미군이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육사단의 붕괴를 보면서 단순히 이건 화력,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은 이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리더십도 부족하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국군의 취약점이고 앞으로 우리가 국군을 잘 만들려면 뭔가 교육부터 다시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국군 육사단이 무너지면서 사실 양쪽에 있었던 손에 손잡고 올라갔었던 방어 라인조차 무너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벤플리트 사령관도 돈트리스 작전을 시행하면서 적이 공격해오면 캔자스성까지는 후퇴해서 방어하는 거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군 육사단이 담당한 지역에서는 캔자스성까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전상의 또 실패이기도 한데 또 한 가지 악영향을 끼친 게 이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었던 게 미국으로부터 좀 더 많은 군사 원조를 받아서 대한민국 육군을 좀 증강하고 우리가 좀 독자적으로 방위를 갖추는 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창리 전투가 이때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군사 원조 요구에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 그 원인을 구실을 제공하죠. 이때 육사단이 병력 손실 자체는 행성 전투에 비해 적었는데 장비 손실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특히 이때 공황에 빠진 병사들이 소총까지도 많이 상실했고, 특히 육사단은 이때 포병 대대가 장비를 모두 잃어가지고 이후에 5월 공세 때까지 장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포병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피해가 컸죠 이때. 그래도 병력은 잘 수습이 됐습니다. 90% 정도가 다행스럽게도 수습이 됐던 거죠. 그게 나중에 뭔가 또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 상급 부대장인 구군단장 호지 소장이 이제 장도영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질책하는 편지를 보냈죠. 육사단은 지금까지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는데 이번 사창리에서의 졸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 육사단 같이 잘 싸우는 부대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 앞으로 다음번 전투에서 서력을 할 수 있도록 단단히 좀 준비를 하라, 이런 요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벤플리트 사령관 같은 경우도 지침을 하나씩 내려요. 근데 그 한국군한테 내린 지침 중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앞으로 한국군은 야간 철수는 그만다. 야간 되면 두렵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수하더라도 주간 철수를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지침을 확실하게 주게 되죠.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중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퇴각을 하는 유엔군에 매복을 하고 추격을 하고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지 미리 전적지 답사로 가평을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가평 전투 전적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 이제 북쪽에서 사창리에서 국군 6사단이 이제 붕괴된 상황에서 중공군 40군 내야의 한 개의 사단이 지금 이쪽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가평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중공군이 이 가평을 통해서 이제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유엔군 입장에서도 가평을 지키는 게 중요했고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사실 가평 북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마을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육사단 병력들이 계속 이제 후퇴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피난민들이 함께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대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소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 가평에는 지금 영국군 27여단이 주둔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단장이었던 버크 준장 같은 경우는 2개의 대대를 여기로 보내서 이제 이쪽에서 방어를 해라라고 이제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지 앞에 흐르고 있는 강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저게 이제 가평천이죠. 네. 그래서 천을 보면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쭉 흐르면서 약간 꺾어져서 다시 저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저 위쪽이 이제 사창리 화천 쪽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이 이제 가평 쪽인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도로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주 보급로가 되겠습니다. 네, 가평로로 이어지는. 근데 여기가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도로가 지금 Y자 형태로 해서 저 삼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강대님께 질문이 있죠. 네. 자, 여기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위치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지역은 고지도 중요하지만 저 개활지에 반드시 부대를 배치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개활지와 고지 그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활지로 우회하는 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개활지에 부대를 배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 막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던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나오는 지형 지물에서 고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가리키고 있는 능선이 쭉 펼쳐져 있는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가 504고지가 되겠습니다. 이 504고지에는 당시에 이제 호주군이 배치되어 있었고요. 호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중대가 있었는데 네. 강대인님 말씀대로 3개 중대는 이 고지군에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브라보 중대 1개 중대를 이 길에다가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죽둔리 위에 있는 그 삼거리 일대에 브라보 중대를 이렇게 배치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앞에 얕으만한 고지 능선군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조금 높은 산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677 고지입니다. 여기에 배치된 게 캐나다 대대입니다. 캐나다 대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앞에 있는 가평천 바로 뒤에 있는 능선에 이제 쭉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영국군 27여단의 배치 상태를 보면은 호주 대대와 캐나다 대대가 고지를 딱 점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영국군 27여단장, 그러니까 버크 준장의 보관은 사실 이 두 대대가 여기를 막아주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평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길목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브라보 중대에는 미군의 이제 전차 소대가 배속되어서 네. 이제 싸우는 거고요. 그 뒤에는 또 어떤 부대들이 이제 배치가 되냐면 미군의 박격포 대대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박격포 대대가 직접적으로 이 전투에 대한 전투 지원을 해줬고요. 또 미군의 공병 대대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혹시나 뭐 철수로나 이런 부분에서 교량 복구 뭐 등등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가평 북쪽에는 뉴질랜드 포병대대가 또 위치했어서 여기 또 엄청난 포병 화력을 또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가 다 뚫려서 내려올 경우에 길을 또 막아야 될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군 27여단의 연대의 한 개 대대가 1대대가 또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각 이제 부대의 한국군 카투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개 국가가 여기서 함께 힘을 합쳐서 중공군을 저지하려는 네.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6개 나라가 공동 방어에 이제 나서서 가평을 지킵니다. 캔자스 라인보다도 지금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중공군 역시나 밤에 주로 공격을 하죠. 밤에 공격합니다. 근데 네. 사실 도착하자마자 공격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23일 날 22시경에 118사단인데 사단이 한꺼번에 내려온 건 아니고 이제 선두 연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연대는 어떻게든 임무가 뭡니까? 최대한 빨리 뚫고 가서 가평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전혀 배치 이런 상태도 모르고 그러니까 적정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종대 대형으로 신속하게 내려왔다가 딱 배치되어 있던 호주 대대에게 공격을 받고 네. 특히 앞에 이제 비중대에 있는 보병과 전차의 공격에 큰 코 다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정신 차려서 24일 새벽 1시에 이제 전방에 배치되어 있던 전차 소대가 하필 또 이제 재보급 탄약이 떨어져가지고 받기 위해서 철수를 했고 이때 이제 중공군이 호주 대대가 있었던 그 지형을 향해서 포위 공격으로 이제 공격을 시도를 하게 네. 되는 겁니다. 호주 대대 같은 경우는 이 포위된 상황에서도 일부 진지가 또 필탈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각 중대별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대가 필탈되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예비대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중대들이 도와주면서 역습으로 또 회복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새벽까지 방어진지를 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날이 밝으면서 27여단장 버커 준장의 판단에는 역시나 좀 길이 좀 문제다. 그리고 저기 있는 캐나다 대대와 호주 대대의 간격이 좀 있다 보니까 중공군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오다 보면 호주군이 오히려 뒤에 퇴로가 차단돼서 고립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대대를 철수시키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이제 대대를 철수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날 밤에 호주 대대가 물러났고 중공군이 내려올다 보니까 또 어디가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까? 캐나다 대대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 대대를 공격하려면 단순히 길로 내려올 뿐만 아니라 가평천을 도하해서 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평천을 넘어오는 적을 향해서 포병연대가 엄청난 집중 포격을 퍼부면서 중공군이 약화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5일 새벽 2시에 다시 재공격을 하게 되는데 중공군이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거의 진내 사격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쪽으로 계속 오잖아요. 그럼 약간 이렇게 병력을 뒤로 물으면서 그쪽에 포격해주세요 하면서 중공군을 엄청나게 또 화력으로 때려잡고 그걸 거의 2차례 하게 돼요. 그러면서 화력 요청을 통해서 중공군을 화력으로 또 격파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공군이 더 이상 이제 여기서 공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영국 여단의 캐나다, 호주 대대가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동안 싸웠는데 이들의 진짜 어떤 그런 의지 아니면 화력 지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막은 측면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공군이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중공군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어느 정도 피로가 누적됐던 부분, 특히 중공군의 치명적인 보급 문제, 작전 지원의 능력이 한계가 있던 부분이 사실 이 시기에 와서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평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수철을 누르는 힘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제 튕겨져 올라오는 타이밍이 여기가 네, 한계점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건 우리 유엔군으로 참전한 캐나다군은 이 전투 갔다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고요. 캐나다 쪽에서 이 가평에서 행사를 자주 열고 그랬습니다. 가보시면은 또 그 지금 소개해드린 그 스팟에 딱 캐나다 깃발이 박혀 있는 이런 표지석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평 지나가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이제 저희가 또 한 부분이 있어요. 북한군이 공격해온 동부 지역이 있는데 네. 동부 지역에서는 이제 미 10군단하고 국군 3군단하고 국군 1군단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3군단, 5군단에 대해서요. 근데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되게 잘 막아내면서 네. 소양강 일대에서 막아냈습니다. 어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중공군이 확실한 뭔가를 거두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초반부터 지금까지 동부전선은 항상 어느 정도는 동부전선 이상 없다가 되는 느낌이고 자 그렇다면 이번 중공군 공세는 역대급 인원이 모인 엄청난 공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괜찮을까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군요. 네, 아직 그리고 위험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서부 위험 전선이 요소가 많이 남아있군요. 서부 전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뚫어오는 창에 그 끝은 잘 피하고 끝끝이 힘이 좀 둔해지긴 했지만은 아직 그 관성이 남아서 조금 더 밀고 가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그래서 그 창 끝이 서울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지금 관건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을 보면 공격 개시한 지 5일이 됐잖아요. 네. 서부 전선은 델타선 내려왔어요. 네네. 뭐죠? 경기 북부. 경기 북부 감사합니다. 네네. 이 일대까지 철수를 한 상황인데 그리고 중부 전선은 가평에서 막았어요. 네. 그 다음에 동부 전선은 소양강 일대에서 막은 그런 네.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피해를 보긴 했어요. 특히 주공이.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관성이 남아있고 작전 주도권을 아직 쥐고 있는 상황인 네. 겁니다. 밀고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 목표인 서울. 그렇죠. 그런데 미 8군의 작전 계획령을 보면은 중공이 더 공격해 온다.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 선이 바로 뭐냐면 골든선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 외곽선이에요. 수색, 북한산, 아하. 덕소. 그리고 그 옆에 연결되는 선이 뭐냐면 네바다선입니다. 근데 네바다선은 어떤 선이냐면 한강, 양평, 횡성, 양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한강 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을 쭉 연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서울을 포기하는 라인이 돼요. 리쥬에이는 서울을 포기하고 한강선에서 방어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든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리쥬에이에게 반기를 든 인물이 있어요? 네, 벤플리트입니다. 아. 8군 사령관 벤플리트는 서울은 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너무나 한국 사람들의, 한국인들의 사기와 뭐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걸 또 내주게 된다면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전쟁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쥬에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군의 특징은 상하급 장관에도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매트. 적군은 이미 약화됐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른다. 화력도 없고 공중자산은 있는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미 약화될 대로 약화됐다. 더 뒤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이보다 더
이 일을 마무리 짓기에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뭐냐면 벤플리트가 리치웨이에게 나는 충분히 서울을 지킬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내비친 거거든요. 그래서 지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벤플리트는 라인을 좀 수정해요. 그래서 원래는 골든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골든선으로 가기 전에 이걸 좀 수정해서 노네임선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 이름이 너무 많이 졌어. 아, 뭐라고 하지? 아, 노네임. 무명선. 근데 이게 네바다선보다는 30에서 40km 위로 만들어 놓은 노네임선인데 노네임선. 이 말은 뭐냐면 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한강연합을 안 가고 서울은 지킨다. 네, 설령 부득이하게 서울에서 철수를 하더라도 선이 어떻게 돼요? 서울보다 훨씬 더 동쪽은 위로 올라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뺏겠다라는 어떤 그런 선을,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 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철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실적으로 이제 사령관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군단이 서울 방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측방에 있었던 24사단을 9군단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8군의 핵심 카드가 있습니다. 1기병사단이에요. 투입시킵니다. 1군단한테. 네가 써라. 라고 하면서 사수할 결심, 이제 행동을 옮기게 됐고요. 이제 중공군은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 10군병단에서 무려 3만 명의 손실을 봤다고 해요. 미군 추정상. 네. 펑도와이든 마음속으로 이제는 성공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성적인 펑도와이조차 이대로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공격을. 네. 너무 큰 걸 빼들었어요. 네,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그 델타선을 돌파로 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델타선에서 그 골든선, 그러니까 노네임선 그 라인까지 철수하는 동안에도 추가적으로 2개의 철수선을 통제선을 더 만들어놔요. 아, 그만큼 여기에 뭘 많이 쏟아붓겠다는 의미입니까? 화력. 예, 포병 혹은 공중 지원을 더 많이 쏟아붓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골든선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가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좌전방에는 누가 있냐면 1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국군 네. 1사단이. 한강 하구서부터 구파발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허. 가운데 중앙에는 미 1기병사단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파발에서 쌍문동입니다. 어허. 북한산 일대예요, 지금. 딱 정말 서울의 머리 꼭대기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전방은 미 25사단이 배치되는데 여기서도 쌍문동에서 덕소입니다. 타원형으로 이렇게 배치되는데 핵심은 북한산을 연해서 상호 협조되고 요새화된 강력한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 한번 서울 북방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중공군이 내려올 수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산 타고 넘어오기는 힘들죠. 힘들죠. 그럼 그 사이사이 어떻게 해요? 길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 사이마다 더 뭘 만들어 놨습니까? 지뢰, 철조망, 화력, 지대, 살상지대를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화력을 여기다가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포병 입장에서는 딱 오는 길이 어때요? 정해져 있으니까 타격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까지 확보해 놨냐면 예비대까지 확보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방어 준비를 합니다. 이 당시 불의 장막을 친 대포들이 어디 배치되어 있었는지 기록 영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딱 뒤에 보시면은 중앙청 앞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광화문, 바로 그 앞에 큰 길가에 저렇게 거대한 155mm 포들이 막 쫙 그 포진줄 잡고서 서울시 중앙부터 사방으로 밀려드는 적들을 향해서 계속 포격을 날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달리 말하면 중국군 입장에서는 처절하게 싸웁니다. 무조건 다 그냥 밀고 내려가요. 맞습니다. 중공군은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뚫으려고 했어요. 근데 화력 장막에 막혀서 다 실패해요.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게 불암산에 있는 석천암 위에 있는 바위의 모습입니다. 근데 원래 저 모습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 앞에 뭐가 있었냐면 나무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네네. 그 석천암 가니까 거기 있는 아주머니께서 네네. 제가 뭐 군인인 거 아니까 이거 좀 봐보세요 하면서 이제 본 거예요. 네. 근데 저기 보면 포탄 자국입니다. 저는 두 가지 추측을 해요. 아직 명확하게 지표 조사가 안 돼서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저 일대에서 6.25 전쟁 초기에 불암산 호랑이 활동이 있었으니까 불암산 호랑이 작전간 생긴 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저런 포탄 자국이 저 일대에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큰 작전이 아닐까. 오히려 이 시기에 미군 뒤에서 포병이 화력을 퍼부으면서 포탄들이 떨어졌던 자국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지만
명확한 것은 지표조사 후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전투가 혹은 이 지금 중공군 이 4월 공세가 6.25 전쟁의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불의 장막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정말 여기에 걸어 들어오는 모든 중공군이 다 녹아난다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다가 집중화력을 투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 주변 고지에 다 관측반 나가 있고 또 공중 통제기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중공군이 포착되기만 하면 그냥 즉시 좌표가 날아가서 빠바바방 8인치 155mm가 떨어지니까 중공군도 혼비백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시기가 29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단 하루예요. 네. 그 하루 만에 그만큼 포병을 지금 집중해서 운영했다는 거죠. 네. 네. 사실 여기서 중공군의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미군 추정으로 따지면 이 서울 북방에서의 전투에서만 거의 8만 명의 전사자 그리고 5만 명의 부상자가 났다라고 하고 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났을까? 거의 뭐 3개군이 녹아 없어지는 네, 거예요. 를 놓고 봤을 때 지휘관이나 병력이 다 새로 투입된 나머지 미군을 경시했고 기존의 선배들처럼 잘 싸워야 된다는 의지는 높은데 화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중국이 자랑하는 어떤 운동전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 운동전 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화력의 장벽에 대한 무식한 돌격을 계속 되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태평양전쟁 하면서 일본의 반자의 돌격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중공군 여기서 반자의 돌격을 계속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화력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됐고 결국 중공군이 4월 공세에서는 공세 일주일도 못하고 완전히 대실패로 끝내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중공군 쪽의 자료들을 보면은 이미 펑또아이가 작전 5일 차인 4월 26일에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혹시 그 전부터 느끼지 않았을까? 처음에 펑도안이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상륙작전 할지도 모르고 뭐 하니까 우리는 지금 즉시 공세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공세 초기에 이미 병력을 다 밀어 넣어도 이거 될까? 라는 의구심이 좀 있지 않았어요? 항상 의구심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4월 26일 정도 되고 글로스터 대대 하나밖에 지금 이 격파를 못한 상황에 아군 피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딱 보고받으니까 야 이게 함정이 아닐까 혹시 그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야 지금 주도면밀하게 퇴각하고 있는 것이 혹시 지금 쟤네 상륙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서 거꾸로 유인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 유인해서 여기서 완전히 주력을 격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상륙을 하면은 완전히 우리가 뒤치기를 당한다. 그 생각이 드니까 이때서부터는 그냥 몸이 바짝바짝 닫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해보자라고 해서 서울까지. 이 서울 코앞까지 가봤는데 나온 것처럼 4월 29일이 되니까 이거는 더 이상 못 뚫는다는 게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천하의 펑도. 그러면서 일부 부대들을 쫙 물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쪽 앞에 부대들부터 빼면은 이거는 좀 무질서한 패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가평과 이런 측면 쪽을 노렸던 39군, 40군, 26군을 먼저 뒤로 빼기 시작해요. 그래서 39군은 일단 뒤에 화천으로 다시 돌아가라. 사창리 넘어서. 그리고 40군은 이 서쪽에 상륙할지 모르는 적을 막기 위해서 사리원 쪽으로 빨리 지금 퇴각해라. 그리고 26군은 지금 당장 원산으로 가라. 지금 언제 빈집털이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3개군을 먼저 빼내고서 나머지 부대들도 지금 위치에서 공격 중지 그리고 다시 물러나라. 이런 지시를 갖다가 내립니다. 중공군의 이번 충계 공세 한번 상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막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1등 공신은 화력의 힘이었죠. 화력의 힘이라면은 역시 앞서서 얘기했던 벤플리트 탄약량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대대나 중대가 쓸 수 있는 탄약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벤프리트 사령관은 향후 포 1문당 포탄 소모량을 하루 10배 이상, 기준의 10배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유엔군의 전 포병 대대장에게 지휘 방침을 하달합니다. 그럼 이 10배가 어느 정도냐? 그 이전까지 유엔군은 보통 105mm 곡사포 같은 경우에 하루에 포 1문이 사용할 수 있는 포탄량이 105mm 곡사포는 30발입니다. 이게 10배가 되면 포 1문이 하루에 300발 쓸 수가 있는 거죠. 포시 안 터져요? 훨씬 더 안 터집니다. 교체해주겠죠. 그러니까 뭐 어찌든 상관없으니까 쏠 수 있는 만큼 계속 쏴.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양이냐면은 중공군이 충계 공세를 개시했을 때 유엔군이 가지고 있던 105mm 곡사포가 586문입니다. 그리고 155mm 곡사포는 248문이죠. 이것들이 하루에 300발씩 쏜다고 치면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당시에 105mm 곡사포탄을 예로 들어보면 한 달 생산량 4월 달에 38만 발을 생산했습니다. 유엔군의 모든 105mm 곡사포가 벤프리트 사격량으로 계속 사격을 하면 3일도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쓰라는 건 아닙니다. 이 벤플리트 탄약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군단장의 명령하에 쓰는 겁니다. 필살기죠. 그러니까 위급할 때 쏴라 하면. 예. 필살기는 항상 쿨타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필살기 쓰고 나면 쿨타임 돌아요. 중공군의 5월 공세에서 이 벤플리트 탄약량의 위력을 실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벤프리트 탄약량의 효과를 어서 빨리 5월의 효과를 보고 싶습니다만 네. 그 전에 5월의 하늘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공계 라인이 합심해서 예고했던 공중전 3탄 소련 공군이 꺼내든다는 강력한 카드의 정체 이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그때 예고해 드렸죠. 네. 소련군도 회심의 카드를 딱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김을 뺐습니다. 바로 그게 뭐였냐면은 소련군 최정예 전투기 부대를 투입합니다. 그 부대가 제324 전투항공사단과 제303 전투항공사단을 투입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부대길래 이렇게 정예 부대라고 하냐? 이 부대들은 원래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던 부대들이었냐면은 모스크바 주변 수도 영공을 방위하고 있던 부대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느 국가나 수도 방공에 가장 정예 부대를 투입하죠. 아, 항공근위사단이군요. 네, 그리고 이 두 개의 전투항공사단의 파일럿들은 거의 다 독소전쟁 당시에 실전 경험이 있는 부대들이었어요. 에이스 파일럿들이.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전군 최초로 미그 15를 장비한 부대였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6.25 전쟁이 피어올 때부터 투입해야겠다 어느 순간에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324 전항사 같은 경우는 1950년 2월에 이미 중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갔네요. 네, 1951년 4월부터 신의주 넘어서 안동 기지로 전진 배치가 되고 이때부터 교대가 돼서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324 전항사와 동시에 이제 303 전항사가 또 같이 들어옵니다. 얘네들은 미그 15에서 한 단계 더 개량된 미그 15 비스 형을 갖다가 이제 장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그 15 기존에 롤스로이스 낸2 엔진을 갖다가 카피한 걸 탑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소련이 조금 더 개량한 킬모프 VK1이라는 엔진을 탑재해서 조금 더 엔진 성능이 강화된 이런 전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최정예 인력과 최신 장비들이 같이 어우러져 갖고 미그 LE의 공중전이 정말 치열해집니다. 이들이 1951년 내내 이 일대 전투의 주역을 맡습니다. 그러면서 52년 2월에나 돼서 피해가 너무 커져갖고 소련으로 이제 다시 귀환하는데 그때까지 이 324 전투항공사단은 에이스를 5대 이상 격추한 에이스를 갖다가 17명을 배출하고요. 이 324 전투항공사단을 이끈 이 사단장도 어마어마무시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반 코제드브라고 해서 독소전쟁 시기 소련 공군 최고에 있습니다. 저 훈장이 무거워서 앞으로 쓰러질 것 같은. 그럼요. 그리고 이 303 전항사는 에이스를 22명을 배출합니다. 그 중에 탑 에이스를 보면은 상당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324 전항사의 최고 에이스가 이제 페펠라예프 대령이었는데 19기를 격추했고 그 중에 14기가 F-86 세이버였습니다. 네. 그리고 303 전항사 같은 경우는 수티아긴 소령이 최고 에이스였는데 22기 격추 중에서 15대가 F-86 세이버였어요. 물론 뭐 소련 측 기록이라서 이게 모두 100% 신뢰하기는 약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치는 냉전 종식 이후에 나중에 나온 내부 자료들이기 때문에 20-30% 부풀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수임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소련이나 미국 측이나 양쪽에 좀 통계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적하고 교전을 하다가 적기가 이제 연기를 뿜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격추로 세거든요. 근데 비행기들이 많이 살아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하게 착취해서 예. 그냥 그 비행사가 다른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소련 미그 15도 마찬가지고 F-86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통계 오류가 상당히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요, 결국은 유엔군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화력 지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이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자, 그럼 이 하늘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거든요. 사상 최대 규모의 맞대결로 과연 하늘에서의 싸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이세영 기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1951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미 공군의 2개 편대의 16대 F-86이 미그 엘리로 이제 향했죠. 이제 루틴대로 가고 있었는데 이 편대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제임스 자바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자바라? 제임스 자바라가 미그기를 잡기 위해서 간 거죠. 잡아라. 예, 잡아라. F-125. 이름값을 하겠군요. 아, 그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 4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대만 더 잡으면은 에이스 등급을 코앞에 뒀죠. 네. 근데 미그 엘리로 이제 16대가 가고 있는데 순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미그 엘리에 50대의 미그 15가 나타납니다. 예, 엄청난 수예요. 이제까지 이런 규모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미 공군 F-86이 전투에 돌입하는데 이건 있었어요. 미 공군기들이 미그 엘리까지 가려면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갔었어요. 양쪽 날개에다가. 네. 그래서 적기가 나타나면 보조 연료 탱크를 드롭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자바라도 역시 보조 연료 탱크를 드롭했습니다. 드롭했는데 양쪽에 한 가씩 있었거든요. 네네. 한쪽만 떨어지고 한쪽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면 약간 균형도 안 맞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아. 무조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자바라는 자기가 한 대만 더 잡으면 에이스잖아요. 즉시 전투에 돌입합니다. 한 대만 더 줘봐라. 예. 그리고 자꾸 이제 라임을 뜨는데 우리가 진짜 4명이 했는데 나만 못해서 서운했어. 그래서 이 자바라가 미국이하고 격돌을 하게 되는데 네. 당연히 미국이 입장에서 어때요? 제 연료 탱크 안 떨어졌네? 그렇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에 가까운 공중전 기술을 자바라가 펼칩니다. 그러면서 무려 2대의 미그 15를 잡아요. 그래서 에이스에 등극을 하죠. 이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세이버 조종사들은 총 4기의 미그 15를 격추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고요. 반면 미국이한테 피탄된 항공이 있었지만 단 한 대도 잃지는 않았어요. 미국 기록에 보면. 그런데 냉전 종식 이후에 이제 소련 공군의 이 기록을 보면은 미그 15는 한 기를 잃었고 자기들은 3기의 F-86을 격추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통계 오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어찌됐든 미군은 한 대도 잃지 않았다고 기록에 남았는데 네. 소련군은 한 대를 잃었다라고 기록이 그렇죠. 남아있는 거 보면 미국이 이겼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방금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련 최고의 공군 조종사들이 나왔어요. 서로 싸웠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 공군 파일럿들의 우수성이 증명됐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바라는 2주 뒤에 한국에서 복무를 마치고 귀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한국의 영공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미그 엘리에 다시 나가서 최종적으로 이 자바라는 총 15기의 미그기를 잡습니다. 이게 전체 6.25 전쟁 미군 에이스 2번째 에이스예요. 1등은 누구냐면 제임스 맥코넬 16기. 한 기 차이로 이제 2등을 한 거죠. 근데 이 공군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공군만 보낸 것이 아니라 대공포 사단들도 보내줍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51년 3월에 2개 대공포 사단이 들어와요. 제87사단과 92사단이 들어오는데 역시 소련군이기 때문에 장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장비들이 85mm 대공포와 37mm 대공포들을 갖고 있었는데 87사단 같은 경우는 115문을 갖고 있었고 92사단 같은 경우는 176문을 장비할 정도로 진짜 포병사단의 이름에 걸맞는 화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만주 지역에 영공을 갖다가 지켜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공군은 얼마 없는 대공포 부대들을 이제 한반도로 집어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공산군의 방공망이 강화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고요. 이것 때문에 점점점 압도적인 공군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전처럼 손쉽게 폭격하지는 못하는 그런 효과가 점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접전지에서는 압도적인 공군 이 우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 뒤쪽 후방의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뭐 공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타격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은 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군요. 그렇죠. 특히 그리고 폭격기가 맘대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북한군은 아예 공군 자체가 활동을 안 한 거예요? 자,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북한군은 굉장히 과감한 작전을 써서 심지어 폭격을 시도합니다. 북한군이 폭격을 했다고요? 네. 방금 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1년 중반에 들었으니까 소련으로부터 미그 15도 꽤 많이 들어오고 에이스도 들어오고 대공포 부대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유엔군의 이제 공중 작전이 좀 힘겨워졌죠. 근데 이런 어려움과 함께 또 뭐가 있었냐? 야간에 밤에
유엔군 후방을 교란시키는 소련제 폴리카포프 P2 복엽기 같은 저속 항공기가 유엔군 후방에 들어와서 교란 작전을 합니다. 복엽기가 날아다닌다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유엔군으로서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어요. 저 되게 유명한 비행기입니다. 저. 네. 이게 유엔군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베드책 찰리라고 불렀어요. 베드책이라는 건 뭐냐면 불침번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침번 찰리니까 잠 못 자게 만드는 거야, 얘네들이. 예. 근데 이 비행기가 원래 뭐냐면 소련의 민간 비행기예요. 그리고 군용으로도 쓰긴 하는데 이게 훈련기로 써요. 복엽기니까. 그리고 이게 조종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칵핏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다 오픈 형태예요. 그리고 이게 엔진이 5기통 프로펠러 엔진인데 워낙 덜컹거립니다.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나르는 세탁기입니다. 네. 또 다른 쪽에서는 나르는 재봉틀, 또한 커피 분쇄기라는 이름도 있어요. 아무튼 그만큼 소리가 커요. 제가 최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독서전에서 꽤 활약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독수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전에서도 정상적으로 주간에 공격을 하다가는 네. 다 뭐 독일군 전투기에 떨어지니까 역시 밤에 저 후방으로 들어가서 뭐 온갖 걸 다 뿌렸죠.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한 폭격을 한다기보다는 독일군의 정신을 사납게 만들려고 그렇죠. 잠 못 자게 하고 뭔가 지금 얘네들이 왜 이렇게 외란법석을 떨지라는 그런 심리전 효과가 굉장히 톡톡히 컸죠. 그때 이게 소련 공군의 제588 야간 폭격대가 이걸 썼는데 놀랍게도 파일럿들이 여자였다고. 소련 공군은 당시에 인력이 부족해서 소련 여군 여성들- 많았었죠. 네, 여군 굉장히 많이 썼죠. 예. 그래서 뭐 밤의 마녀들 막 이랬어요. 검은 마녀들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저 특유의 복엽기나 프로펠러 소리가 빵 하고 들리는데 그 위에 꽝꽝 네, 터지는 그렇죠. 소리가 들리니까 맞아요. 예. 그 폭격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잠 못 자서 입는 피해가 더 큰. 근데 6.25 전쟁 당시도 북한 공군이 이걸 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서 소련군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미 공군 기록에 따르면 50년 11월 28일에 야간에 날라와서 평양 비행장을 폭격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평양 비행장을 확보했을 때니까. 그래서 F-51 무스탕 전투기 11대를 심각하게 파손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밤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어떻게 운전해요? 굉장히 느리게 날아요. 굉장히 느리게 날아면서 이제 달빛만 있으면 대충 보이는 거야. 근성으로 하는 거죠. 근성 운전이에요? 예. 달빛 생각보다 되게 밝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뭐 저공으로 나르기 때문에 밑에 북한 땅이니까 익숙하잖아요. 더군다나 이거 그 비행장에 불 켜놓은 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51년 6월 7일 수원 비행장에 얘가 날라와요. 그래서 수원 비행장에 날라와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놀랍게도 그중 폭탄 한 개가 F-86 한 대를 완전히 완파합니다. 그리고 8대를 손상시켜요. 더군다나 조종사 한 명하고 민간 근로자 한 명한테 부상을 입혀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 공군이 그 어떤 그 공산군의 신형 항공기보다 더 많은 피해를 우리가 얘 때문에 입는다. 이거 우픈 일이네요. 예. 이게 워낙 느리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예. 낮게 나르고 느리고. 이게 워낙 심각하니까 미 공군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얘네 잡아야겠다. 네. 그래서 야간 전용 공격기를 데리고 옵니다. F-94B를 데리고 와요. 네. 2명 타는 거예요. 야간 전투 공격기인데. 오니까 나갔어. 네. 밤에. 네. 밤에 나갔는데 얘가 시속이 한 100마일이야. 쉽게 말해서 한 150km 정도야. 네, 네. 근데 제특이잖아. 네. 그러니까 얘를 잡으려다가 너무 고도가 낮다 보니까 얘를 잡긴 잡았는데 같이 실속해서 추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2명의 조종사가 숨집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 해군이 지원을 해줘요. 야 프로펠러는 프로펠러로 잡아야 돼. 그래서 미 해군이 콜세어 전투기를 지원해줘요. 이 콜세어 전투기가 나가서 이 베드체크 찰리 4대를 격추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게 무슨 작전까지 하냐면은 인천까지 날라와서 유류 저장고도 막 폭격을 하고 그래요. 난리 나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공산군의 항공기보다 얘가 이 베드젝 찰리가 훨씬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장군으로 이제 승진하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PO2의 여성 조종사인 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태선이가 장군 계급까지 올라가요. 이 파일럿이었어요. 그래서 미 공군이 어떤 평가를 내리냐? 이 6.25 전쟁에서 이 공산군의 베드젝 찰리 작전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미 공군이. 배우면 배울수록 방대하다라고 느껴지는 6.25인데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투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는 5월 공세, 4월에 그렇게 뜨거운 맛을 보고도 불의 장벽을 느끼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5월 공세를
이어가게 되는데 전선 대치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군 입장을 좀 보면은 4월 공세를 성공적으로 격퇴를 시켰고요. 막아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골든 노네임선에 부대를 확실하게 배치를 해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공군의 공세가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항상 뭘 합니까? 위력 수색 작전. 네. 중공군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했는가 뭐 이런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미 10군단 지역에서 뭘 하냐면 북쪽으로 한 10에서 25km 정도 더 올라가 볼까라고 하면서 그 라인을 이제 미주리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선 그만 이야기할게요. 너무 많다. 네, 너무 많아요. 이 선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미국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네, 미주리는 캔자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또 캔자스 선이 있고 약간 동쪽에 있기 때문에 미주리를 짓지 않았나. 네. 그리고 한편 중공군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공세를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5월 공세는 4월 공세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도 6차 공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월 공세는 흔히 우리가 5차 공세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4월 공세는 5차 1단계고 5월 공세는 5차 2단계다. 5-2. 자,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연속된 작전이다. 아직 끝난 게 끝난 아니다. 게 아니다. 4월 공세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의미 부여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중공군의 이 당시 전문들을 보면은 5월 공세에 대한 계획이 처음 만들어진 게 바로 4월 26일입니다. 26일. 한창 지금 4월 공세가 전개되고 있던 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야 뭔가 지금 함정에 걸려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펑떠와의 뇌리에 스쳤던 그 시점에서 야 여기서 승부 보는 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뭔가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게 그때부터 계획이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려들었을까? 여러 가지 페인들을 갖다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 강한 적을 때리고 있다. 네. 너무 강력한 미군을 때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던 대로 약한 적을 공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죠. 이게 핵심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병력이 우세하더라도 화력이 강한 미군 상대로는 안 된다. 인정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공세 지역을 쭉 살펴보니 동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험준한 산악지대다 보니까 유엔군이 아무리 우세한 뭐 기동력과 화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로 상황도 안 좋고 산악지대다 보니까 그런 효용성이 아무래도 감소된다. 제동의 제한이 있어서. 네. 그다음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역 보니까 주로 한국군들만 있다. 그럼 여기를 때리면 우리가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에 이제 5월 9일부터는 39군이 엄호해주면서 중국군 주력 3병단과 9병단이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됐고 15일 날은 이제 공격 준비를 완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25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근데 이걸 갖다가 성공리에 완수하려면은 유엔군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의도를 확실히 숨길 수 있는 방책이 필요했죠. 네. 그게 뭐죠? 그게 이제 기만 작전입니다. 네. 우리가 아직도 계속 서부 쪽, 서울 쪽에 공격의 미련이 남아있다는 그런 신호를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19병단과 북한군 1군단에게 야 우리가 계속 서울을 노릴 것처럼 계속 움직임을 해라. 일단 병사들이 한강 도하를 할 것처럼 막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서울 주변에 있는 강한 방어선들도 여러 가지 정찰 부대를 편성해갖고 계속 쑤시고 들어가면서 뭔가 적정을 염탐하는 것처럼 계속 분위기를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도하 장비를 후방에서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저기 항공정찰하는 부대들이 딱 보면은 지금 저기 부교를 준비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한강 도하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기만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작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먹혔습니다. 안 그래도 리츠위와 벤플리트는 4월 29일에 공세가 멈췄지만은 얘네들이 만반의 준비됐는데 여기서 칼을 그냥 집어넣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어느 정도 약간의 휴식을 가진 다음에는 그렇죠. 다시 어디선가 공격을 할 텐데 이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래 그쪽이다. 다시 서울을 노릴 것이다. 그래서 예비대들을 갖다가 진짜 이 서부 쪽 중심으로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래서 이 안타깝게도 우리 쪽으로서는 이 중공군의 대규모 이동에 대해서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벤플리트는 역시나 서울 방어에 대한 책임감 혹은 집착이 강했던 부분도 네네. 분명히 작용을 했고요. 이제 나중에 5월 중순에 가서 5월 공세 전에 첩보가 들어옵니다. 대규모의 중공군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공군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 그때 뭔가 조치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혹자는 알면서도 뭔가 조치를 안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런 첩보를 듣고 나서 아 이쪽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은 했지만 확신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할 수 없었다는 가장 큰 이유에는 역시 이런 기만 작전 그리고 서울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한 동쪽으로의 움직임이 기만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휘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벤플리트 장군 입장에서는 골든 라인도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라인을 낮추더라도 오른쪽을 높이는 네. 언제든 수복할 수 있는 작전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동부 라인이 무너지면 서울을 뺏길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공군이 이 전략을 정말 잘 세웠다라고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지금 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공군의 작전 계획이나 목표를 다시 보면은 중공군은 역시 동부를 공격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가 타겟이냐면 소양강 변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이제 현리 지역입니다. 네. 이 일대를 쭉 이어져 있는 국군의 4개 사단입니다. 서쪽에서부터 보면은 국군 5사단, 7사단, 이건 이제 10군단 소속이고요. 네. 그 옆에 보면은 3군단 내에 9사단, 3사단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총 이 국군 4개 사단을 다중 양익 포위로 섬멸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리전투 전적지 답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오미제라는 곳인데요. 오미제는 우리 국군 3군단의 유일한 퇴강로였습니다. 유일한 보급선이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서 있는 이 장소가 오미제의 길을 차단할 수 있는 고지입니다. 뭐 뚫기로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들어야죠. 뚫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가보면 딱 느껴지는데 오미제로 가는 길을 보면은 이 길 따라서 오른쪽에 다 산입니다. 네. 약간의 이런 능선이 계속 펼쳐져 있어요. 꼼짝없이 매복에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능선들을 하나씩 잡아주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미 이제 중공군 같은 경우에 거의 사단급 병력이 와서 이 고지들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자, 이어서 살펴볼 곳은 벙커고지라는 곳인데 전 병력 유경호로 다 들어가 하고 중공군이 바짝 다가오는 게 보이니까 머리 위로 당장 진내 포격을 해주세요. 그냥 우리한테 쏴. 10분 동안 2,000발을 날립니다. 와, 하늘에서 강철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네. 이 전투가 벤플리트 사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